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동학을 중심으로 농민들이 결집하여 탐관오리와 그리고 외세에 맞서 싸운 동학농민운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결국 이들의 노력도 진압되고 말았죠. 이번 시간에는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근대화를 위해 실시한 가보개혁에 대해서 수업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가보개혁이 지난 시간 수업인 동학농민운동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22쪽과 학습지 10쪽을 피고 이제 수업을 들어주길 바랍니다. 먼저 동학농민운동과 동시에 진행된 청일전쟁, 그리고 1, 2차 가보개혁의 실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동학농민군이 그리고 일본, 양국 군대 개입으로 자진해산했으나 일본군이 철수하지 않았죠. 오히려 경복궁을 점령하고 조선의 내정교육을 강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을 한반도에서 완전히 몰아내어 한반도에서의 우위를 확실히 점령하기 위해 청나라를 공격하게 되죠. 이를 바탕으로 청일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일본이 청일전쟁을 일으킨 중에 조선의 근대개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차 가보개혁의 실시부터 알아볼게요. 먼저 이전에 동학농민군과 정부가 전조하약을 맺은 후 정부에서 개화정책기구로 설치한 이 교정청이라는 것이 폐지가 되고 일본에 의해서 폐지가 되고 김홍집 내각이 일본 주도하에 구성되어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개혁 정책이 진행되는 거죠.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치적인 부분에선 왕실과 정부의 사무가 드디어 분리됩니다. 이로써 왕실은 이 정부 사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 국왕권이 제한되는 어떤 결과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왕실 업무를 관장하기 위한 또 다른 관청이 설치돼요. 이 왕실 업무는 국내부라는 새로운 관청에서 따로 실시하게 되고 제반 정책 결정과 같은 어떤 정치는 또 별도로 실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로 가면서 여태껏 문제가 많았던 과거제가 이제 드디어 폐지가 되고 능력 위주로 인재를 등용하기 위한 새로운 근대적인 방식이 도입됩니다. 다음 경제적인 부분에선 그동안 곡식이나 다른 것들 그리고 화폐로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것들로 징수되던 조세를 이제 화폐로 통일하여 징수하게 합니다. 자, 그러나 아직 조선의 화폐 제도가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서 조선 내에서 조세를 모두 화폐를 거둘 만큼 화폐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 화폐 부족으로 인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또한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역마다 다르게 설정되어 있던 도량형을 통일시킵니다. 도량형이란 길이나 무게, 부피를 재는 기구나 그 단위를 의미해요. 지금도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이게 지역별로 다 달랐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뭔가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이것을 제도화하여 통일할 필요성을 느끼고 도량형을 통일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인 부분에서 보면 드디어 이제 오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정착되었던 신분제가 폐지됩니다. 이제 점점 능력 위주로 사회가 이제 가는 그런 시작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자, 또한 과부의 재가가 이제 허용이 됩니다. 이거 지난 시간 동학농민운동 했을 때 그들이 패전개혁안에도 나와 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조혼이라는 풍습을 금지하게 됩니다. 조혼은 일찍 결혼하는 풍습을 의미해요. 점점 그 결혼의 나이, 그런 시기가 앞당겨져서 심지어 이제 10살, 9살 이런 나이에 혼인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른 시기에 특히 여성들이 좀 많이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가게 되는데 이렇게 이른 시기에 조혼을 하는 풍습을 금지시키고 그래서 딱 법적으로 남자는 20세 이상, 여자는 16세 이상이 되어야만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자, 이러한 항목들을 통해서 여성 인권이 이전에 비해서 향상된 어떤 모습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고문과 같은 가혹한 형벌을 폐지하는 모습을 통해 전반적으로 인권의 어떤 향상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1차 가보개혁은 비교적 일본 간섭 아래에 시작되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우리의 자주적 의지를 가지고 진행되었다는 어떤 의의가 있어요. 왜냐면 일본이 청일 전쟁에 전념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여기에 좀 관심이 덜했고 그래서 우리 관료들의 주도하에 자주적으로 어느 정도는 개혁을 실시할 수 있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할 무렵 본격적으로 일본이 개혁에 개입을 하게 되면서 일본의 간섭 아래 이 군국기무처가 폐지되고 새롭게 박영효와 김웅집의 연립내각이 구성되어 2차 가보개혁이 실시됩니다. 이 박영효라는 사람 기억나나요? 우리 갑신정변 할 때 그 갑신정변을 주도했던 급직 개화파 인물 중 한 명이에요. 갑신정변 이후에 일본으로 망명 갔던 이 박영효가 돌아와서 김홍집과 연립내각을 구성하게 된 거죠. 자, 그다음 2차 가보개혁이 일본의 주도 간섭 하에 시행이 되면서 이러한 정책들이 펼쳐집니다. 자, 2차 가보개혁 때는 고종이 직접 홍범 14조라는 개혁 강령을 반포하게 돼요. 이러한 반포는 일본의 권고 하에서 실행된 거지만 그래도 개혁 의지를 내포해서 어느 정도 자주적으로 반포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홍범 14조 반포를 통해 조선이 이제 근대 자주국으로서의 목표를 선언하게 됩니다. 자, 또한 근대적인 어떤 재판소가 설치가 돼요. 이로써 정치에서부터 이제 사법권이 분리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민주주의의 그 기본이 되는 삼권 분립의 어떤 모습이 점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육적인 부분에서 이제 또 새로운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바로 교육입국조서라는 것을 고종이 반포하게 됩니다. 이 교육입국조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근대식 학교를 설립하여 국민교육을 실시한다는 조칙입니다.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국가의 기강의 근본은 교육이다. 국민교육이다. 이로써 교육을 이제 근대식으로 실시하겠다. 뭐 이런 의미,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입국조서 반포에 근거하여 이후에 교육자, 교원 양성을 위한 사범학교나 초등 기본교육을 담당하는 소학교 같은 것들이 설립이 되고 이 영향을 받아 더 이후에는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한성중학교나 뭐 의학교, 기술학교, 뭐 외국어 학교와 같은 다양한 학교가 설립됩니다. 자, 이로써 근대식 이제 교육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개혁이 실시되는 와중에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1895년 을미년에 명성 왕후가 시해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먼저 당시 대내적인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사건의 시작은 바로 청일전쟁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거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요. 자,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과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청의 조선에 대한 종주권, 청이 우리에게 간섭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시켜 버립니다. 이로써 조선을 침탈할 확실한 기반을 완벽히 마련하게 되죠. 자, 또한 타이완, 현재 대만 지역이나 요동반도, 랴오둥반도를 일본에게 할양할 것, 그리고 배상금 지불과 같은 조약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약 내용 중에 바로 이 랴오둥반도를 일본에 할양하는 이 조항이 다른 열강들의 심기를 건드리게 되죠. 이 조항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 화가 난 국가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당시에 이제 남쪽으로 세력을 넓히려 하는, 그래서 아시아로 이제 세력을 넓히려고 했던 그런 과정 속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평소에 눈독 들이던 여기 랴오둥 반도를 일본이 가져가자 굉장히 못마땅해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독일과 프랑스를 끌어들여 일본에게 랴오둥 반도를 반환할 것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삼국 간섭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 독일, 프랑스 3국이 일본에게 압력을 넣어서 결국에는 다시 랴오둥 반도를 청에게 반환하게 됩니다. 자, 이 사건, 이 삼국 간섭 이후에 동아시아에서 이 러시아의 힘이
딱 보여주게 되고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죠. 자, 조선도 이 러시아의 압력에 일본의 힘이 꺾이는 것을 보고 난 뒤에 이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가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러시아를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선 내에서 이제 칠러 내각이 형성됩니다. 자, 이렇게 조선이 러시아의 우호적인 방향으로 가게 되니까 여기에 일본은 당연히 위기를 느끼겠죠. 불안해집니다. 자, 이렇게 러시아의 영향력이 조선 내에서 커지자 위기를 느낀 일본이 이러한 것을 타개하고자 어떤 나쁜 짓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칠러 외교 중심에 민씨 정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 민씨 정권 중심에는 바로 왕후 민씨 명성왕후가 있다고 판단해서 당시 미우라 공사가 일본 낭인들을 데리고 조선의 경복궁에 침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후 이 민씨 정권을 처단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왕후 민씨는 당시 궁녀 옷을 입고 궁녀 무리 사이에 섞여서 도망가려고 했으나 결국 들통이 나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을미사변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안 좋은 사건을 숨기기 위해 일본 낭인들은 이 시신을 야산으로 가지고 가서 불태우는 그런 만행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엄청나게 가혹하고 또 비통한 사건이 조선 내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을미사변으로 인해 조선 내에서도 엄청난 바람이 불게 됩니다. 한 나라의 국모를, 한 나라의 왕후를 이렇게 처참히 살해한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백성들이 엄청나게 반발을 하게 되고 전국 각지에서 의병항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을미사변과 더불어 이제 곧바로 시행되는 을미개혁에서 실시된 단발령이라는 정책에 엄청난 반대를 하게 되고 여기에 항의해서 을미일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또한 을미사변 이후에 이제 여러 위협을 이 고종 이게 당시 왕이었어요. 아직은 위협이 이제 다가가게 되고 이 위협을 느낀 고종은 경복궁에서 빠져나와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우리는 러시아 공사관으로 왕이 피신을 갔다 하여 아간파천이라고 칭하게 됩니다. 이 을미사변 이후에 이제 전국 각지에서 의병도 일어나게 되고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도 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일본 낭인들은 처벌을 받았을까요? 네, 당연히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들은 조선에서 재판을 받지 않고 일본 내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일본 재판에서는 이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았겠죠. 이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나버립니다. 잔인하게 한 나라의 왕후를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조선에서 일어난 일은 당연히 조선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왜 이러한 재판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강화도 조약을 맺었던 그 당시로 한번 그 수업을 생각해 보면 그 조항에 어떤 조항이 있었죠? 그렇죠. 치외법권이란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치외법권에 적용을 받아서 이들은 일본에서 재판을 받고 무죄로 풀려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굉장히 억울하고 분한 그런 결과까지 초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을미사변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곧바로 일본 내에서 개혁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을미개혁인데 을미개혁에 또 이 고종이 아간파천을 갔지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도망은 비록 갔지만 거기서도 어떠한 행동을 보이려고 해요. 아간파천 이후에 일단 왕비사를 가담한 친일파 대신, 조선의 친일파 대신을 처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그 을미개혁 과정에서 내려진 그 가혹한 개혁들을 중단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을미개혁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바로 직후에 을미개혁이 실시가 되는데 일본의 적극 간섭 아래 실시가 됩니다. 다시 친일 정권이 수립되고 그 중심에 또 김홍집이 있어요. 김홍집 중심 내각이 이제 을미개혁을 추진하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을미사변 직후에 일본의 적극 간섭 아래 실시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의 의도가 많이 반영된 그런 정책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새로운 연호를
설정하게 돼요. 바로 건양이라는 연호가 설정됩니다. 이 건양이라는 연호는 1896년 1월 1일부터 제정되게 되고 이때부터 1세 1원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적용해서 이제 건양이라는 새로운 연호를 만들게 돼요. 자, 그러면 이 1896년 1월 1일은 건양의 해가 되는 건데 이 날짜는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조선이 적용해온 음력이 아닌 양력에 의거한 그런 기간이 됩니다. 네, 한마디로 조선에 전통적으로 실시되었던 음력을 사용하지 않고 양력을 사용하도록 또 새로운 역법이 도입된 거죠. 자, 또한 종두법이라는 것을 실시하게 됩니다. 종두법은 천년두 예방 접종 방법을 얘기해요. 여기서는 또 서양의 어떤 의술이 들어와서 의학이 발달하게 되는 그런 면모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조선 백성들의 가장 큰 반발을 샀던 것이 바로 이 단발령입니다. 말 그대로 머리를 짧게 자르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에요. 그 조선인들은 그 유교 어떤 정신에 의해서 부모가 물려준 이 머리카락을 절대 자르지 않고 상투를 틀었었죠. 그런데 이런 상투를 다 자르도록 하고 서양식으로 이렇게 머리를 짧게 자르도록 정책을 도입합니다. 여기에 수많은 양반 유생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백성들이 엄청난 반발을 일으키게 돼요. 자, 그러나 이렇게 강제적으로 단발령을 실시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아까 좀 전에 봤듯이 이런 의미개혁은 1896년 실시된 아간파천 이후 고종의 어떤 정치 아래, 고종의 영향력 아래 김홍집 내각이 무너지고 개혁은 전면 중단되게 됩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의미개혁은 조선의 전통을 무시하고 일본의 일방적인 의도가 많이 반영된 그런 정책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까지 가보 의미개혁을 전반적으로 살펴봤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근대적인 개혁 정책이 이렇게 정식으로 실시되었던 부분이에요. 여기서 나타난 의의를 좀 살펴볼게요. 먼저 물론 비록 일본의 간섭 하에 실시되었지만 조선 계합파에 의해 나름 자주적으로 시행된 면이 있었습니다. 조선 관료들, 조선 계합파의 의도도 어느 정도 담겨 있었다는 거죠. 또한 갑신정변과 동학농민운동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반영하게 됩니다. 또한 신분제 폐지나 또 새로운 근대적인 정치제도 도입 등을 통해서 평등한 근대 사회로 나아가는 그 기틀을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가보의미개혁의 과정과 내용을 살펴봤는데 과연 어떤 긍정적인 의미만 담겨 있을지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한계점은 무엇일지도 한번 같이 생각해 봐야겠죠. 개혁 추진을 누가 주체했는가? 그리고 개혁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개혁 그 내용, 구체적인 정책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생각해서 그 한계점이 무엇일지 한번 찾아서 학습지 10페이지에 한번 적어주길 바랄게요. 중간에 거기 적는란이 아마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가보 의미 개혁의 내용과 과정 그리고 그 의미와 한계까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또한 사료를 보고 수업을 끝내도록 할 건데 가보 개혁 중에 반포된 홍범 14조를 통해서 역시 또한 이 개혁에선 어떤 국가 체제를 추구하였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홍범 14조 중에 5조항을 대표적으로 학습지에 실어 놓았습니다. 이 조항들을 읽고 질문 2가지에 답을 해보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 조항들 중에 동학농민 운동에서 그들이 주장했던 요구가 반영된 조항은 어떤 부분인지 또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까지 찾아서 적어주면 됩니다. 이것은 패전개혁안 학습지에 패전개혁안이 실려있죠. 교과서나 패전개혁안을 참고하여 해주길 바랍니다. 자, 또한 이번 문제는 이 조항들을 봤을 때 가보개혁이 가지는 정치, 경제, 사회적 의의를 한번 살펴보자고 했어요.
조항들을 참고해서 각각 어떤 국가를 추구했는지, 정치적으로는 어떤 체제를 추구하였고, 경제적으로는 어떤 체제를 추구하였고, 사회적으로는 어떤 체제를 추구하였는지 그 의미를 작성해보면 됩니다. 자, 이 조항들이 각각 어떤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지 간단히 흐름을 잡아주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먼저 제1조와 4조는 읽어봐도 정치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6조와 7조는 조세와 관련된 것을 통해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된 조항임을 확인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 제14조는 인재능력과 관련된 부분을 봤을 때 이 부분은 사회적인 부분과 관련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먼저 직접 이 홍범 14조를 읽고 두 가지 질문에 답을 단 뒤에 계속해서 수업을 시작할게요. 지금부터 3분의 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사료를 읽고 질문에 여러분들의 생각과 답을 달았을 거라고 믿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질문부터 같이 봅시다. 동학농민군의 요구가 반영된 조항은 발전기획안을 참고해서 총 몇 가지를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 5가지 항목 중에서는 총 2가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찾아보았나요? 몇 번 조항이죠? 네, 맞습니다. 제6조와 제14조에서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6조는 원칙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고 함부로 추가 징수하는 거. 명목 붙여서 추가적으로 막 오자비로 불법적으로 세금을 징수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쵸?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세금 징수의 투명함을 추구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14조도 또한 그쵸. 인물을 등용할 때 문벌에 구애되지 말고 두루 구하여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신분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지 말고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자라는 비슷한 조항이 있죠. 이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나요? 네, 개인의 능력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평등 사회로 나아가고자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갑신정변과 관련된 조항도 한번 찾아볼까요? 네, 갑신정변과 관련된 조항은 어떤 조항이 있나요? 겹치는 부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네, 갑신정변과 관련된 조항 한번 찾아볼까요? 자, 제1조부터 나오네요. 그쵸? 네, 자주국 조선 청나라의 간섭을 배제하고자 했던 그 정강 14조 기억이 날 겁니다. 그다음 또 어떤 게 있나요? 제7조도 그렇죠. 보면 비슷해요. 보면 조세 부과 경비 지출 즉 재정과 관련된 것은 모두 탁지하문에서 관할한다고 했는데 갑신정변에서도 호조가 관할한다고 했습니다. 이 구체적인 관청만 달랐던 거죠. 그 1차 가보개혁하면서 기존의 6조를 없애고 새롭게 8개의 아문으로 끝나는 새로운 그 부속 관청을 설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6조가 폐지가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제1차 가보개혁에서 8아문이 설치됐고 그 중 하나인 탁지아문에서 재정을 모두 관할하자라고 주장을 했던 부분이에요. 이것도 갑신정변의 재정 일원화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제14조도 동학농민군의 요구와 같이 이들도 문벌에 구애되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하자는 조항을 얘기합니다. 자, 또한 이 제4조도 비슷한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제4조도 그들이 주장했던 그 관리 합의 정치 있잖아요. 입헌 군주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관리 합의 정치. 입헌군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관리 합의 정치 그 조항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왜? 왕권을 제한했기 때문에 사실 거의 비슷한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네, 2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자, 이 홍범 14조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가보개혁이 가지는 정치, 경제, 사회적 의의는 무엇인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국가적인 체제나 사회 모습 속에서 그들이 추구한 방향이 무엇인지 찾아보자는 거예요. 이 두 조항이 정치적과 관련된 조항이고 이 두 가지 조항이 경제와 관련된 조항이었으며 제14조가 사회와 관련된 조항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국가, 어떤 사회를 꿈꿨는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먼저 정치적인 의의부터 찾아볼게요. 보면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 독립의 터전을 세운다. 일단 자주국을 추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4조를 보면 왕실에 관한 사무와 나라 정치에 관한 사무는 반드시 분리하고 서로 뒤섞지 않는다. 왕실 업무를 정부 사무에서부터 분리시키려는 모습이 보이죠. 네, 좀 더 민주적인 어떤 합의 정치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며 구강권의 그런 권력, 구강권을 제한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자주국의 의지를 표명하였고 왕실과 정부 사무의 분리를 통해서 내각제의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봅니다. 내각제가 무엇이냐? 아마 사회 시간에 배웠을 수도 있어요. 내각제라는 것은 국가나 정부의 중심, 그러니까 정치를 시행하는 그 중심 세력이 의회가 되는 겁니다. 의회 중심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치면 국무총리 중심의 국회의원들이 국가 정치의 중심이 되는 거죠. 같은 민주주의에서 이 의원 내각제와 반대되는 어떤 정치체제를 찾아본다면 대통령 중심제가 될 거예요. 물론 그 민주주의 삼권 분립 하에서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결정적인 정치적 실권을 쥐고 정부, 행정부를 구성하여 정치를 시행하는 형태가 대통령 중심제가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체제는 내각 중심제인지 대통령 중심제인지 혹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은 국무총리가 중점으로 정치를 시행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중심으로 여러
여러 의원들과 여러 정부 의원들과 합의해서 정치를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현재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자, 어쨌든 이 당시에는 왕권을 제한하고 그 의회에서 합의하에 정치를 시행하려는 내각제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한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조세는 법이 정하는 대로 따르며 함부로 추가 징수하지 않는다. 법대로 원칙대로 조세를 부과하자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세 부과와 경배 지출은 모두 탁지하문에서 관할한다. 여기서 아까 봤듯이 재정 일원화의 모습을 또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를 통해 뭔가 재정이나 경제 제도의 어떤 투명성과 체계성을 확립하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게요. 경제적으로는 법에 따른 재정 부과 원칙과 재정 일원화를 통해서 재정 관리의 체계화와 투명한 예산 집행을 추구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부분에선 아까도 봤듯이 문벌에 따른 것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지 않은 모습을 통해 그렇죠. 평등한 사회를 추구했다 하는 모습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2차 가보개혁에서 고종에게 반포된 홍범 14조의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가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근대국가로 나아가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가보개혁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많은 근대개혁 정책이 시행되었다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보개혁은 물론 우리의 자주성이 많이 반겨 있지만 일본의 어떤 간섭 아래 진행되었다는 점도 우리가 확인했죠. 그러나 이후에 조선 내에서도 이제 자주적인 개혁 움직임이 더욱더 계속해서 활발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독립협회의 설립과 대한제국의 수립을 통해 자주적인 근대화를 추구하고자 했던 그런 양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